AI 산업 내에서 가장 장기적인 성장의 방향성이 크고 그 규모의 성장 폭이 정말 높을 수 있을 만한 분야, 이쪽이 확실히 좀 더 주식시장에서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상황이 놓여지지 않을까? 이런 애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 분야이겠죠. 아직은 인하를 안 했어요. 기대감으로 오르는 겁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 한번 꺾이고 나서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시기가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는 실체로 오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때를 저가 매수 기회로 노릴 수가 있을 것 같다. 네, 행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부 파트너 수빈쌤입니다. 2024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과연 내년의 증시의 방향성은 어떠할 것이며 또 어떠한 주식을 주도적으로 우리는 좀 봐서 부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이런 포인트들을 그래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로 돈을 버는 게 심플하게 봤을 때는 단순해요. 돈의 흐름이 몰릴 곳을 미리 캐치해서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돈의 흐름이 계속 들어오면서 나는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의 흐름을 내가 캐치를 한다고 봤을 때 가급적이면 어떠한 돈의 흐름이면 더 좋겠느냐? 당연히 좀 더 규모가 큰 돈의 흐름이면 좋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로 보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 요거에서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봤을 때 진짜 돈이 많은 애들이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는가, 그게 저는 제일 투자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돈이 누가 많나? 글로벌로 보면은 국가 중에서도 미국이 겁나 많죠. 그 다음에 중국, 유럽, 기타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우리가 국내 주식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에 많이 좌지우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정책을 비롯한 글로벌 정부의 정책들을 이제 보는 거죠. 과연 이 국가들은 어디에다가 돈을 몰아주려고 노력을 하는가? 정부가 규제를 하는 곳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아요. 반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려고 하는 곳은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놀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방향성도 봐야 되고, 그 정부가 이쪽에서 뛰어놀아라, 마음껏 뛰어놀아, 우리가 빵빵하게 밀어줄게 라고 하는 놀이터에 기업들이 오케이 여기서 뛰어놀게요 하고 열심히 뛰어노는 기업들이 많다면 거기가 우리가 같이 뛰어놀 수 있을 만한 놀이터가 되는 거죠. 이거 두 가지 기준을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관점에서, 내년에는 그러면 어떠한 돈의 흐름이 만들어질까를 봤을 때 내년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정부의 정책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왜? 우리나라 총선 있고요,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 놀이터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열심히 이쪽에서 뛰어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서 얘들아 거기에서 지금 뛰어놀 때 아니야, 이쪽으로 와 해버리면은 여기에 있던 애들이 벙 쪄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딱 이 정권이 바뀌면서 또 정부의 정책이 또 바뀔 수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래서 투자의 방향성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요게 불확실성이 있어요. 근데요, 기업의 투자는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강화될 수 있겠다. 왜냐면 금리 인하 때문에. 거기에 또 지금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물가의 안정화와 함께 금리의 인하가 같이 맞물리게 된다면 이거는 기업들이 더 뛰어놀 수 있을 만한 판이 깔리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물가도 높아 금리도 높아서 기업들이 보수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부가 이쪽에서 뛰어놀라고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 뛰어놀 수 있을 그 모래밭이 자갈밭이었다라는 거. 자갈밭. 심지어는 가시가 삐쭉삐쭉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뛰어놀라고는 하는데 섣불리 거기에 막 전념해가지고 뛰어놀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근데 점점 물가라는 위험성이 안정이 되면서 가시가 삐쭉삐쭉 올라와 있던 것들이 마모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인하해주면서 오히려 자갈밭에서 흙을 뿌려주면서 더 뛰어놀 수 있을 만한 판을 깔아준다면 기업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쪽으로 더 뛰어놀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은 기업의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확실히 더 투자의 방향성을 잡기에는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게 더 방향성이 올해보다 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년은 뭔가 유망산업, 기업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있어서 정부의 정책 수혜주보다는 기업의 투자 관련 수혜주를 주목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주요 정책, 그 방향성도 있긴 해요. 이거는 가령 예를 들어 미국 대선이라고 봤을 때 공화당, 민주당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동일한 방향을 보는 곳도 있습니다. 정책의 교집합 수혜라고 하죠. 누가 되던 간에 얘는 동일하게 볼 것이다 라는 거. 그거는 정권이 바뀌든 어차피 똑같은 놀이터에서 놀라고 하는 거니까 걔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겠지만 이미 정부의 정책으로 기존 정권에서도 열심히 뛰어놀던 곳이기 때문에 얘가 내년에 막 더 좋아지고 이거보다는 내년에도 무난할 것 같다. 투자를 해서 그래도 돈은 벌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멤버십에서는 이미 이거를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개설한 스미쌤의 이제 공부 보따리 있죠. 행복한 부자되기 투자학교 공부 보따리. 여기 풀 패키지의 강의에 이 기준으로 유망한 산업들을 탁탁탁탁 좀 잡아드리긴 했는데, 그거를 오늘 어느 정도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지금 미국 정권이 누가 되던 간에 동일하게 잡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물가 잡아야 됩니다. 여전히 물가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경제를 안전하게 탄탄하게 유지시켜야 돼요. 이거 한 가지는 진짜 꼭 가져야 되는 방향성입니다. 물가 안정화와 함께 경제 회복성.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물가를 높이고 있는 가장 큰 적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나? 에너지. 그 다음으로는 현재 또 미국 입장에서 리쇼어링 정책하면서 문제가 또 야기가 되고 있는 게 고용이란 말이에요. 인건비. 인건비랑 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잡고자 하는 인프라 투자가 내년에는 더 활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더 활발하다기보다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저는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리쇼어링, 특히나 또 로봇 이쪽으로는 공통적인 분모가 아닐까 싶고, 그 다음에 또 잡아야 하는 적이 있어요. 어떤 적이 있느냐? 중국이라는 적이 있습니다. 탈중국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똑같아요. 미국 입장에서. 특히나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표심을 잡으려면은 미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 해줘야 되거든요. 미국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물가 잡아라, 경제 살려라, 중국 견제해라. 심플해요. 요거를 계속 어떠한 정권이든 간에 내년에도 유지시킬 수 있을 만한 놀이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탈중국이 좀 더 내년부터는 디테일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이 안에서도 새로운 기회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령 기존에는 IRA 법안으로 좀 집중이 됐었다면은 내년에는 좀 더 이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AI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분야든 더 나가서 우주항공이라는 또 첨단 산업이든,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중동 쪽에서의 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정학, 즉 전쟁이라는 위험 요소 안에서 해방이 된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은 엄연한 4, 50년 만에 찾아온 탈세계화, 각국이 분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과 중국은 분쟁 속에서의 패권을 잡기 위한 요인에 대한 투자는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산, 우주항공 이런 이제 실질적인 패권을 잡기 위한 부분에 대한 재정 지출, 투자 움직임은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흐름이 나는 그래도 좀 불확실성이 있어 보인다. 난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다만 언제부터는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느냐. 제가 봤을 때 상반기, 하반기가 좀 갈릴 것 같아요. 내년 대선이 언제죠? 여러분들 미국 대선이 언제입니까? 미국 대선이 24년 11월이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과거 대선 때도 다 그랬듯이 어떠한 특징을 가져가게 되냐면 대선을 앞두고 한 반년 정도,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앞서서 유력한 후보군이 나와요.
그래서 그 유력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그 후보의 주요 정책 관련 수혜주들이 주식시장에서 미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기준 전에 언제? 한 24년 5월에서 한 6월경 이때부터는 윤곽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미 대선에 윤곽이 잡힐 수 있을 것 같다. 누가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냐, 다음 대권주자 누구냐, 주인공 누구냐, 그에 따른 수혜주가 이때부터 좀 더 주식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전까지는요, 누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 하겠죠. 트럼프니 바이든이니 트럼프니 바이든이니 하면서 트럼프 관련 수혜주 올라갔다가 바이든 관련 수혜주 올라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아주 그냥 정신없는 시장이 내년 상반기에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하반기가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가 좀 더 깔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정부의 정책 관련해서는 차라리 내년 하반기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전까지는 상반기에는 뭐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 결국 기업의 투자의 방향성이 아닐까. 실질적으로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3월부터 금리를 인하한다고 봤을 때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에 맞춰서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활발해진다면, 그러면은 기업의 투자, 금리 인하, 수혜주 이런 쪽으로 확실히 주식시장에서의 포커싱이 더 맞춰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게다가 또 매년 1, 2월에는 각 기업들의 주요 투자 로드맵, 한 해에 대한 신년사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올 한 해는 우리 어떠한 방향성을 잡고 갈 것입니다. 그 실질적인 컨퍼런스도 굉장히 많고요. 대표적으로 CES라는 세계 IT 가전 전시회 이런 것도 있고,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큰 거죠. JP, 모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상반기, 특히나 1, 2월경에는 기업의 투자에 대한 방향성에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1, 2월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고 계신다면 한동안은 기업의 투자 방향성에 좀 주목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건 CES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CES 2024. 여기에서 또 어떠한 새로운 IT 트렌드가 나올 것인가.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AI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온디바이스 AI가 여기에서 또다시 좀 부각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AI는 사실 너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거의 파생에서 무언가 나올 것인가. 이번에 CES에서는 핵심이 이게 될 것 같아요. AI를 활용한 활용처? 그래서 가령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무언가 AI를 활용해서 특정한 산업이 부각받을 때 걔네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왔다 갔다 움직여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아직은 까보질 않았기 때문에 좀 까보고 나서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요거는 제가 CS 2024 시즌 전후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거 별개로 기업들의 투자의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금리 인하라고 봅니다. 결국 금리 인하 수혜주에 확실히 내년은 더 주목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24년에 대한 투자, 유망한 산업, 주도주 이런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수혜주에 확실히 포커싱이 맞춰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시기가 내년에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면 인하할수록 그런 움직임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까지는 금리를 원체 계속 인상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반대로 피해를 받았었거든요. 피해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많이 부각받지 못하고 오히려 바닥에 위치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박스권 매매 전략을 봤을 때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의 새로운 주도주가 나온다고 했죠. 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때 제일 베스트는 뭘까요? 바닥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놈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수급적으로 더 붙어주기도 쉽고 세력들이 올리기에도 쉽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존의 새로운 걸 올리기 위해, 즉 바닥에서 무언가 새로운 걸 올리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빠져있는 것들이 좋을 텐데 요거만한 게 없지 않겠나?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그래서 저는 내년 특히나 상반기는 더더욱이 금리 인하 수혜주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들의 소비 활동이 적극적으로 나오기가 조금 애매한다고 치면, 왜 개인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후유증 여파로 인해서 아직 경기가 좋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섣불리 돈을 막 쓰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개인보다도 좀 기업들, 현금 유동성이 좀 풍부하고 자산이 여력이 좀 되는 기업들, 특히나 대기업들은 금리 인하를 정말 기다렸을 겁니다. 미친 듯이 기다렸을 거예요. 특히나 어떤 기업들? 우리나라 제조 관련된 기업들. 왜? 얘네는 미국에서 계속 당근으로 꼬시고 있었거든요. 야, 미국에다 공장 지어. 세액공제 해주고 보조금 줄게. 지어. 근데 오케이, 짓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뭘 했어요? 망설였죠. 실질적으로 말은 던져놓고 집행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왜?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근데 말을 던져놨기 때문에 어찌됐든 해야 돼요. 특히나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5년까지는 준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물가가 좀 안정화가 되면서 금리가 인하가 되네? 그러면 부담이 좀 덜하겠죠. 부담이 덜하는 만큼 그 당근을 먹기 위해서라도 이 놀이터에 뛰어놓으려고 발을 집어넣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어디에다가 투자할 것인가. 이게 더 활발해질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대기업들이 어디에 유난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내년은 특히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25년 돼야 하는 미국의 공장 라인들. 반도체, 2차 전지, 요런 공장 증설에 따른 움직임. 요런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 누가 수혜를 받을까? 요 고민 한번 필요하겠죠? 반도체 장비라든지, 2차 전지 장비라든지, 그 교집합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로봇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로봇, 자동화 설비, 이런 것들. 요거 두 개의 교집합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시장도 내년도 좋게 봅니다. 작년부터 제가 올해도 로봇을 되게 좋게 봤거든요. 로봇 강의를 되게 많이 했는데 내년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로봇. 그 다음에 대기업 투자 좀 더 글로벌하게 좀 봐볼까요? 진짜 돈 많은 미국 기업들은 어디에다 또 투자를 할까요? 올해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에 더 돈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기업들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미국 기업들도 뭐 이런 공장 증설에 투자를 더 하긴 할 테지만 여기에 더해서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냐면 지금 돈이 진짜 많은 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그다음에 뭐 테슬라, 메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가? 어디에 열광하고 있는가? AI거든요, AI. 그 다음에 우주항공도 있어요. 맞아요. 우주항공도. 이런 분야들이 좀 대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이 확실히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기사도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느냐. AI 하려고 기업들이 뭘 막 사가요. 최첨단 반도체 사가요. GPU 사갑니다. GPU 사면서 뭐까지 사가요? HBM 사갑니다. HBM이 내년에도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한테 야, 성금 줄 테니까 빨리 찍어 만들어 이러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AI는 확실히 내년에도 핫한 트렌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내년은 또 챗GPT 외에 생성형 AI 모델들이 또 우후죽순 출시가 될 수 있을 만한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더 이 AI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진다고 본다면 기업들이 그 움직임에 더 많이 열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이 제가 보는 이제 대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 하면은 예전부터 많이 부각을 받던 게 이제 성장주가 있습니다. 성장주라 하면 뭐가 성장주입니까? 지금 당장 돈은 그렇게 많이 못 벌어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해가지고 막 대출도 끼고 부채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미래의 성장을 막 이끌어내려고 하는, 지금 당장 돈은 못 벌지만 앞으로 돈을 막 벌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성장주란 말이에요. 이런 애들도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대표 수혜주들이 되죠. 특히나 부채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성장주 중에 국내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애들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돈은 막 못 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하면서 미래의 가치를 막 만들어내고 있는 애들. 제일 대표적인 게 제약바이오죠. 그 다음으로는 누가 있을까요? 대표 성장주들. 플랫폼, 그죠? 플랫폼,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같은 애들. 그
그다음에 헬스케어 맞아요.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뭐 비슷한 느낌으로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플랫폼, 그다음에 게임, 그다음에 저기 뭐 신재생 이런 애들도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플랫폼 기업들이 앞으로가 중요한 게 결국 AI를 먹을 수 있느냐인데 국내 기업이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가 띄어지죠. 우리가 네이버 Q라는 걸 써봐도 챗GPT를 쓰는 거 대비해서 진짜 이게 효용성이 큰가? 좀 물음표인데? 카카오는 뭐 하는데?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새로운 시대로 뻗어나가기 위해서의 성장성을 기대하기가 좀 물음표가 띄어진다. 아직은 좀 더 보여줘야 될 것 같다, 이들이. 게임도 판은 깔리게 되는데 신작 출시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해질 수 있을 만한 판은 깔리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판이 깔렸을 때 진짜 인기가 있는 게임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국내 게임사들이 그 물음표를 능력표로 만들어주고 있지 못해요. 아직까지는 물음표란 말이에요. 좀 더 관찰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애들이 얘네들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반대로 그 중에서 느낌표로 진짜 뭔가 만들어내는 애가 있으면 걔네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느낌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막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만큼 워낙 많이 주식시장에서 또 소외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근데 섣불리 좀 마냥 뭐 금리 인하 된다고 해가지고 막 넣기에는 좀 더 선별하고 좀 지켜볼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나마 좀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뀔 수 있을 만한 애들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특히나 헬스케어, 그 다음에 신재생 정도가 아닐까. 근데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중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유난히 성장 쪽이 큰 섹터가 있어요. 올해 사실 제가 AI 대장주 같이 공부하면서 이 분야도 함께 공부하긴 했는데 AI 산업 내에서 가장 장기적인 성장의 방향성이 크고 그 규모의 성장 폭이 정말 높을 수 있을 만한 분야. 맞아요. 여기에 이제 AI가 붙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 AI 분야. 의료 AI랑 그 다음에 AI 신약 개발 이쪽이 확실히 좀 더 주식시장에서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상황이 놓여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의료 AI 또 AI인데 이제 그 로봇도 보시면은 이제 수술 로봇 이런 애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 분야이겠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왜냐하면 다른 애들보다도 좀 더 성장성이 높으니까. 결국엔 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얼마나 성장률이 높은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가뜩이나 침투율도 낮은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분야의 사람들의 기대감은 확실히 더 커질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은근히 이런 애들이 조금씩 반등을 주는 듯한 느낌을 받죠. 그 다음에 신재생 분야도 최근 이제 미국에서 수소 지원법이라고 할까요? 요거 리포트 어제 제가 봤는데 수소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어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어떤 게 특징적이었냐면 키로당 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액공제 차등을 줬거든요. 근데 이 최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추가성, 동접성, 동시성 이 세 개를 다 갖춰야 된대요. 이게 뭐냐면 3년 내에 신규 또는 추가 설치된 발전 설비를 이용해 가지고 동일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생산을 해야지 이 세액공제를 준대요. 주긴 주는데 너무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근데 이 조건을 결국 본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뭐가 있냐면 수소라는 게 뭐냐? 결국에 태양광, 풍력으로 발전된 전기에너지를 갖다가 수소로 저장해서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본질적인 수소의 목적성인데 결국 이것부터. 그러니까 이번에 청정수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최대한 탄소 배출이 적은 애들을 많이 주는데 결국 이게 그린 수소 주겠다는 거거든요. 너네 그린 수소 많이 해. 신재생 기반으로 수소 많이 만들어.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충족하려면 태양광 풍력 설비 기준으로 최근에 설치된 발전 설비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수소만 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소랑 태양광 풍력 같이 밀어주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너네 이거 같이 근본적으로 신재생 구축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지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신재생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활동이 좀 이뤄질 수 있겠다. 이건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뿐만 아니라 수소 전방위적으로 요거를 이제
실질적인 또 금리 인하, 시기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로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그러니까 신재생 분야도 당장에는 사실 또 미국 대선에 대한 리스크 요인 때문에 당장 폭발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조금씩 그래도 저점을 좀 들어 올리면서 대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구간을 좀 기다리려고 하지 않을까? 만약에 뭐 바이든이 재선인을 한다거나 그런 시즌에 맞춰서 또 금리 인하 시기가 또 맞물린다고 하면은 그때 한 번쯤 또다시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신재생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도 계속 관심은 기울여야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설비, AI, 우주항공, 더 나아가서는 성장주.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AI가 묻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내지는 신재생 쪽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 우려할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할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금리 인하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당장 금리 인하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시장은 이미 한 것처럼 굴죠. 왜? 연준이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게끔 만들었으니까. 당장 내년에 할 것을 발표를 해줬으니까. 시장은 항상 그런 것들을 선반영해서 먼저 움직여요. 근데 지금 먼저 움직인 건 먼저 움직였는데 뭐가 있냐면 좀 과해요,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 좀 과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상황이 좀 과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 지금 한 3.89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기대감이 반영된 거냐면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를 연준이 한 6번 정도 할 것을 반영한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게 내년 금리 인하 6번 정도 하지 않나? 그 정도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뚝뚝뚝뚝뚝뚝 떨어뜨리는 거. 근데 대부분의 지금 연준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내년을 전망하고 있는 지표가 어느 정도냐면 3번 정도예요. 이미 괴리가 있죠. 이미.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연준은 분명 목표 물가인 2% 정도 수준에 근접하는 상황을 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조절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물가가 확실하게 똑똑똑똑 떨어지면 이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데 물가가 만약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안 떨어진다면 그러면 쉽지 않거든요. 내년에는 분명 물가를 또 막 왔다리 갔다리 흔들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지뢰밭이 여전히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요인으로 만약에 단기적으로 또 에너지 가격 튀고 막 이런다면 이게 진짜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톡톡톡톡톡 떨어질 수 있을까? 이게 조금은 지금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 자, 그렇다라는 건 뭐냐?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증폭될까요? 금리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냐 마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전후로 기대감은 증폭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금리 인하를 언제 어떻게 결정한다고 했어요? 아직도 연준은 물가를 본다고 했어요. 물가를 보고 금리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감이 계속 증폭되는 게 뭐냐면 물가가 생각보다 잘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또 다음 달에 뭐 CPI 발표되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아니라면 사람들은 어라? 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라? 또 긴가민가 하다가 연준이 또 FOMC 회의에서 야, 이 기준금리 인하를 너네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막 가파르게 강하게 하진 않을 거야 라고 사람들의 기대감을 살짝 조금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발언을 혹시라도 해준다면 시장은 한순간에 기대감에서 뭘로 바뀔까요? 실망감으로 바뀌어요. 오히려 이게 커지면서 우려감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야, 사자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야, 도망쳐! 이런다. 도망쳐! 팔아! 도망가! 네, 이게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사람의 심리가 참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막 변동성이 큰 게 투자자로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꾸준하게 안정적이게 스무스하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불같이 왔다리 갔다리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나올 것을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한번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일단 요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 조정 나온다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저가 매수 기회로 여길 것 같아요. 어떤 걸 살까요? 저는 금리 인하 수혜주를 살 것 같아요. 이거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거든요. 아직은 인하를 안 했어요. 기대감으로 오르는 겁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 한번 꺾이고 나서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시기가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는 실체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탄탄하면서도 꾸준하게 오를 수가 있겠죠. 오히려 그게 좀 더 투자자로서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저는 단기적으로는 막 사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조금씩 수익 난 것들 좀 챙기고 있는 시기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저는 오히려 그때를 저가 매수 기회로 노릴 수가 있을 것 같다. 상반기 중에 그런 흐름이 나오기를 한번 기다려 볼 것 같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은 뭘 하냐 그럼 지금은 힌트를 수집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힌트를 수집. 어떤 힌트?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기대감으로 올라요. 그런 애들이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왜? 시장이 이미 한번 나는 얘네한테 관심이 있어. 이런 식으로 힌트를 삐용 이런 식으로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 시장 특히나 금리 인하 12월 FOMC 이후로 유난히 시장 상승을 또 주도하면서 올라갔던 이런 애들이 뭐가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지금 부지런히 리스트업 해놓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당장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번 시장이 하락 조정 나올 때 저가 매수 기회로 여기기 위해서 다음번에 기회를 노려먹기 위해서 지금은 어떤 종목들이 가겠나? 요거를 한번 수집할 때이지 않나. 그쵸?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 한번 돈의 흐름을 바탕으로 정리를 했던 애들이 진짜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돈의 흐름을 바탕으로 이미 내가 내년에 대한 방향성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진짜 이렇게 되고 있네. 그러니까 내심 어떻냐면 오케이 됐다 싶어요. 오케이 검증이 되고 있다. 오케이 좀 더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겠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생각했던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네. 그러면 다음번에 기회를 확실히 더 잘 챙겨 먹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더 지금 같을 때 막 사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부지런히 오케이 이거 좋다. 그 중에서도 누가 진짜 좋을까? 선별하고 진짜 대장은 누굴까? 막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당장 막 어설프게 잡으려고는 안 하고 있는 좀 타이밍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이번 달 전반적으로 과연 내년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던 끝에 돈의 흐름 기준으로 내년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특히나 좀 주목해 볼 만한 유망 산업 주도주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느낌으로 방송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 번쯤 내년을 시작하기 앞서 이런 내가 생각하는 시장의 방향성 또 내가 생각하는 유망한 산업 주도주는 무엇이 될지 이런 고민을 하고 그에 따른 결론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기준을 잡고 내년에 되게 또 좋은 성과 이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또 바라도록 하겠고요. 나는 요게 좀 어렵습니다. 기준을 잡기 좀 어렵고 돈의 흐름 어떤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 또 성장주 투자는 실질적으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며 유망한 산업 그 중에서도 어떤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 24년 새학기 맞이하여 여러분들 진짜 열공하시는데 큰 도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특별히 또 제작한 공부 보따리 있죠? 공부 보따리 진짜 기대하셔도 됩니다. 강의가 무려 23개가 들어가 있어요. 23개. 이 강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돈의 흐름을 보는 나름대로의 저의 노하우 기초 강의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강의가 이제 13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망산업
탑5에 대한 강의가 10강의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5개 산업을 2개로 나눠서 왜 이 산업을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생태계 구조와 투자 포인트를 가진 채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요거를 구분 지어 가지고 5개 산업 총 10개 강의로 해서 총 23개 강의. 그 강의를 이제 내년 1년 동안 주장창 이제 보실 수 있는 이제 강의 수강권과 강의를 바탕으로 만든 요 교재,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실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노트, 거기에 내년 다이어리,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사인을 해드린 포토카드까지 이렇게 완전 풀 패키지 구성으로 여러분들 직접 이제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실물 배송해드리는 게 제가 이번에 특별히 제작해서 만든 수빈쌤의 행복한 부자되기 투자학교 공부 보따리거든요. 진짜 한 보따리 담았습니다. 요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보셔도 진짜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요 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구체적인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수강권, 교재, 노트, 그다음에 다이어리까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구나. 다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하면은 함께 하시면 되는 거고, 요게 나는 좀 부담이 된다 하면은 그냥 무료 강의 계속 들으시면서 계속 저랑 내년에도 같이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좀 더 패키지로 알차게 열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 번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상 또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참고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요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참고로 이 교재는 진짜 책처럼 나왔어요. 책처럼 나와서 요렇게 목차 구성해가지고 저의 강의 순서대로 강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 교재, 여러분들이 직접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트는 이렇게 해가지고 달별로 이번 달의 투자 목표, 투자 계획, 투자 복귀, 그러면서 스스로의 매달 투자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데 쓰면서 동시에 나만의 투자 일지, 나는 왜 이 분야를 투자를 하는가, 투자 이유 근거를 적고 기준, 그 다음에 실질적인 투자 활동까지 이렇게 한눈에 딱 보고 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기준을 잡기를 좀 어려워해요. 이게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예측도 중요한데 대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응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만의 기준이 없거니와 그 기준이 계속 심리로 인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초에 주식 투자하기 전에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고 흔들릴 때마다, 그래, 내가 이 생각대로 이 기준을 잡고 투자를 했었지, 이 기준이 맞아 틀려, 단순히 가격이 빠진 거야? 아니면 기업이 흔들리는 거야? 그로 인한 매수매도 판단을 내리기 위해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이 투자 노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는 좀 더 이성적으로, 그리고 좀 더 냉정하게, 좀 더 기준을 잡고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노트까지 만들어 드린 거니까 잘 최대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2023년 한 해 또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2024년은 더 대박 나시길 또 바라는 마음으로 끝으로 새해 맞이 큰절 올려드리면서, 저를 이게 다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이는 게 요거까지라서 아쉽지만 좀 상체만 제가 숙여서 좀 응원의 절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2023년 정말 다사다난했는데 끝끝이 이겨내고 여러분들 함께 또 버텨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2024년은 청룡의 해잖아요. 더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고요. 그 여정에 또 제가 여러분과 최대한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컨텐츠로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내년은 올해보다 더 좋은 한 해로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부자 되시길 응원하면서 대박의 기운 팍팍 넣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핵심 강의, 유망산업, 교재, 다이어리, 투자노트, 굿즈까지
우리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아주 그냥 한 보따리에 다 담았습니다. 2024년 제가 선택한 유망산업과 핵심 강의 이곳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